사실 한 사람도 개인도 브랜드가 될 수 있잖아요. 큐레이터랑 브랜드의 구분이 없이 그냥 하나의 브랜드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모든 크리에이터분들이 앞으로 기업체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초기에는 콘텐츠를 그냥 잘 만들면 되는 그런 게 중요했다면 인플루언서들이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콘텐츠들이 이제 각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브랜드의 진수에서 또 다른 진수를 맡고 있는 이진수 기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크리에이터가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방식도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패션 플랫폼 브랜더진을 만나봅니다. 브랜드와 인플루언서를 연결해 마케터들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브랜더진의 고종원 대표님, 이건준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두 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브랜더진 공동대표 이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더진 공동대표 고종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2030 사이에서 힙하다는 브랜드들은 다 브랜더진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브랜더진은 이제 네. 브랜드를 위한 프로덕션 플랫폼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브랜드는 원하는 그런 크리에이터들과 연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도 원하는 브랜드와 연결이 되어 또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고 싶어 해야 하는 그런 모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연결이 된 이후에 그런 절차상 이제 재고가 이제 운송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콘텐츠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 검수 절차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지속적인 좀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브랜더진이 좀 완성해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콘텐츠를 생산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그런 커머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또 저희가 본격 인터뷰에 앞서서 또 전문 용어들이 조금 나오잖아요. 시딩이나 무가 협찬이나 아니면 행사 초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딩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브랜드가 원하는 크리에이터들, 인플루언서들에게 이제 재고를 보내서 콘텐츠를 만들어 주세요 하는 행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뭐 특정 브랜드에서 이번에 신상품이 나왔다. 그럼 이거를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를 해야 되니까 인플루언서들한테 그 제품을 보내는 거를 시딩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사 초청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들이 이제 소비자를 위해서 특별한 그런 팝업 행사를 했을 때 네.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서 인플루언서들의 팬들에게 우리 이런 행사 하니까 너희들도 한번 와봐라 하는 그런 형태를 좀 포장하는 그런 행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랜더진이 대신해주는 역할이 부르려면 리스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네. 한 명 한 명 일일이 찾아서 그거를 이제 손쉽게 도움을 맞습니다. 주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무가 협찬 같은 경우에는 시딩하고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시딩은 이제 네. 보통의 경우에는 좀 대량의 인플루언서들 그 리스트업을 다 해가지고 선물을 이제 보내듯이 재고를 보내서 조금은 자유도를 많이 준다면, 이제 협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브랜드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좀 가이드도 제공하고 디렉션 같은 걸 제공해서 이런 방식으로 좀 콘텐츠를 만들어 주세요를 하면서 조금 더 광고 형태로 발전되는 걸 이제 협찬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보통 유가 협찬도 있지만 무가 협찬은 이제 재고, 어떻게 보면 그 물건을 선물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 주세요 하는 형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노출이 아니라 약간의 그 가이드가 있는 그런 광고 형태를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2020년 3월에 법인 설립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장률이 어떻게 되나요? 2배 정도씩 해서 성장을 좀 하고 있고요. 브랜드 수도 이제 2배 정도씩 이제 성장을 좀 하고 정말요?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21년 기준으로 50개, 그리고 2022년 100개, 그다음에 23년 200개,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이제 400개 브랜드랑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서 네. 왔습니다. 그럼 올해 목표 어떻게 되세요? 올해 목표는 이제 브랜드 1000개 정도 정말요? 고객사와 같이 하는 것들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랜드와 크리에이터를 연결하는 이런 플랫폼을 어떻게 또 열게 되신 건지 계기가 궁금하더라고요. 저랑 이제 건주님이 18년도에는 좀 다른 사업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견했던 시장이 그 홍보대행 시장이었어요. 네. 이제 재고가 이제 스타일리스트한테 오고 가고 연예인들에게 입혀지고 하는 걸 보고,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이제 크리에이터든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사람들도 연예인처럼 콘텐츠를 제작하고 네. 소셜미디어에 노출할 수 있는 세상이 올 텐데, 이런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서
이 시장을 한번 디지털로 풀어보자라고 음. 생각해서 만들어진 게 현재 브랜더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좀 성공적이었을 것 같은데 시작이 또 쉽지가 않으셨겠네요. 일단 저희가 학생 창업이었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업계에 뭔가 경험도 없고 네. 패션 산업이 굉장히 좀 폐쇄적인 또 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신뢰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좀 있긴 했었죠. 무작정 찾아가서 브랜드에게 옷을 좀 위탁을 좀 해달라, 대여를 좀 해달라, 또 인플루언서 분들께 좀 대여를 해가지고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좀 드리는 것들이 그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를 믿어주셨던 몇 개 브랜드 덕분에 저희가 뭐 네. 브랜드 그때 당시 뭐 3개 정도 같이 진행을 좀 하셨고 너무 감사하게도 네. 조금씩 그 만족도들이 이제 음. 향상이 되면서 브랜드들이 또 조금씩 더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사용자들 피드백은 좀 어떤가요? 브랜드 입장에서 네. 브랜더진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들은 시스템화를 잘 시켜놨다고 생각해요. 네. 자동화도 많이 시켜놔서 재고만 입고시키면 콘텐츠가 계속 생산되는 구조를 저희가 설계했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는 1년에 3,000개 이상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오, 밖에 또 네. 한 명으로. 아, 그래서- 정말요? 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다. 네. 그러면서 또 저희가 그 브랜더진 큐레이터들이 감도가 다 높다 보니까 네. 퀄리티도 굉장히 또 괜찮다. 이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브랜더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선 대여하고 싶을 때 원하는 옷을 굉장히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다. 또 이제 캠페인, 브랜드들이 제공하는 콘텐츠 제작하는 그런 기회들을 또 많이 참여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네. 굉장히 네트워크 자체가 좀 크리에이티브한 네트워크로 좀 많이 형성된 것 같아서 아. 나는 여기 브랜더진에 들어가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브랜드한테 의류 재고를 위탁 받아서 플랫폼에 등록을 하면 이제 브랜더진에 등록을 하면 크리에이터가 직접 옷을 고르고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협업 브랜드가 많아지고 제품 수가 늘어날수록 사실 이 물류 관리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지금 여기 브랜더진 사무실 공간에 딱 들어왔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기사에서 봤던 물류 창고 그 시스템이 사무실에 바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좀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좀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가장 중점이 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의류들을 이제 대여를 하면서 이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를 이 큐레이터 분들의 옷장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저희 큐레이터 분들께서 정말 브랜더진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고민을 하실 정도로 그리고 네. 옷을 거의 구매를 하지 않는 상태로 이제 저희 쪽에서 거의 진짜 그들의 옷장처럼 이제 활용을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어쨌든 그 입출고 시스템들을 굉장히 스무스하게 구축을 좀 한다든지 네. 혹은 저희가 어쨌든 뭐 당일 배송 시스템을 저희가 구현을 한다든지 네. 저희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네. 정말 그 큐레이터의 고객 경험들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음.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신선했던 점이 인플루언서를 또 큐레이터라고 지칭을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는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을 단순히 뭔가 브랜드 홍보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컨텐츠를 만드는 하나의 도구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고 네. 하나의 창작적인 어떤 창작을 하는 어떤 주체로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큐레이터라는 언어를 좀 쓰는 거고 네. 제가 어떻게 하면 큐레이터가 될 수 있는 건지 찾아봤어요. 네. 사이트에서.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나 아니면 뭐 주 소셜 채널만 등록을 하면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신청을 하면 다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큐레이터는 막 엄청난 그런 퀄리피케이션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네. 본인의 어떤 창작성을 좀 가지고 좀 진정성 있게 컨텐츠를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좀 승인을 해주시는 네, 승인을 거예요? 좀 하실 수 있는. 근데 팔로워 기준은 조금은 있긴 합니다. 저희가 그렇죠. 일단은 한 3,000명 정도 아. 이상은 좀 돼야지 네. 네, 그렇게 좀 승인을 좀 시켜드리고 네, 있습니다. 최소 기준은 이때 예. 네, 웬만하게 이제 본인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분들이면 승인을 해주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이제 업계 용어로 이제 감도라고 하는 건데 이제 네. 감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고 또 이제 진정성 있게 정말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를 저희는 큐레이터로 정의를 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있다고 보시면 맞아요. 됩니다. 또 나만의 색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팔로워 많은 인플루언서를 찾았다면 지금은 브랜드 핏에 맞는 그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을 브랜드에서 더 찾고 있더라고요. 성공적인 인플루언서가 가진 공통점이 있다면 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에 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뭐 르네상스 때는 뭐 되게 현실주의적인 게 굉장히 중요했다면 네. 점점 이제 1800년도 넘어오면서 이제 인상주의, 네. 이제 각자 아티스트의 그 색깔들이 점점 중요해졌던 맞아요. 시기가 있었고 원래 초기에는 콘텐츠를 그냥 잘 만들면 되는 그런 게 중요했다면
이제 점점 그 흐름이 이제 그 오리지널한 그런 콘텐츠, 좀 더 각 개별의 인플루언서들이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콘텐츠들이 이제 곽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이 그런 관계성인 것 같아요. 결국 자신의 팔로워들과 자신의 어떤 팬들과 이렇게 소통을 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관계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인데, 그 기준점이 결국에는 얼마나 이제 그 진솔한 그리고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또 만들어내는가를 기준으로 사실 관계성이 형성이 좀 되다 보니까 네. 점점 더 이제 또 AI로 만들어진 어떤 컨텐츠라든지 컨텐츠의 어쨌든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높아지고는 있지만 네. 그 정말 그 컨텐츠의 본질인 어떤 그런 그 진정성에 대해서 잘 풀어갈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각광받는 어떤 인플루언서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두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인플루언서들이 선보여야 할 좋은 콘텐츠는 어떤 콘텐츠라고 생각을 좀 하세요? 일단은 자기 색깔에 가장 잘 맞는, 네, 그런 컨텐츠가 저는 가장 좋은 컨텐츠라고 같은 생각합니다. 제품이어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네, 맞아요. 인플루언서 분들 보시면 네. 정말 기가 막히게 이거를 뭐 공부하신 건 아니지만 기가 막히게 네. 그 감각적으로 자기를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컨텐츠는 결국에는 본인한테 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잘 아시는 분들.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사실. 정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이 앞으로 이제 나갔을 때도 다 기업체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한 사람도 개인도 브랜드가 될 수 있잖아요. 큐레이터랑 브랜드의 구분이 없이 그냥 하나의 브랜드라고 저는 지금 두 분의 대화를 보면 들어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한 끗 차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결국 콘텐츠 제작이라는 거는 스토리텔링인데, 네. 정말 잘하는 브랜드들은 정말 콘텐츠 잘 만드는 브랜드고, 네. 정말 잘하는 크리에이터는 정말 그 스토리텔링 잘하는 크리에이터고 네, 콘텐츠 이유가 만드는 거.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품은 그 이후 단계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점점 네. 미래로 가면서. 그래서 결국은 저희 실제 크리에이터들도 브랜드를 많이 내고 있고, 네. 브랜드 실장님들도 내가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되는구나 네, 생각을 하면서 또 맞아요. 이렇게 오고 있고 해서. 요즘 잘 되는 브랜드들의 특징을 보면 대표님이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소통이 활발하고, 이번 시즌에 이런 옷 나왔어요. 스토리 컨텐츠 올리시고 SNS 콘텐츠를 엄청 활발히 올리시고 소비자분, 고객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브랜드가 잘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브랜더진을 이용하는 큐레이터 분들이나 브랜드 관계자분들이나 또 앞으로 또 사용하실 그런 잠시적 고객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5년 정도 그 운영을 해 왔는데, 네. 정말 저희랑 건주님 깨닫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고기도 많으셨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브랜더진이 잘 해야 하는 역할은 네. 그런 기준들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표준들, 협업이란 무엇인가, 네. 크리에이터와 브랜드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크리에이터와 브랜드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많이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브랜더진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무궁무진한 그런 스튜디오 안에서 브랜드가 원하는 콘텐츠 만들고, 크리에이터들이 원하는 콘텐츠 만들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잘 만들고 싶어서 브랜더진 계속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잘 써주시고, 네, 기대 많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1000개 기대해 주십시오. 네, 도달하면 소식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